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오후부터 비가 왔는데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특징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이틀째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수위 상승으로 한강 잠수교 보행자 통행이 중단됐는데 수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후에는 차량 통행도 통제가 됐습니다. 또 서울, 강북, 종로, 서대문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남 당진에서도 남원천의 제방이 무너져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내일까지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피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상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이 주민 환경 개선,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청송군 김정수 건설행정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구 경북 합병 논의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자, 홍준표 시장이 지난 16일이었죠. 대구 경북 합병과 관련해서 경북도에 경북 북부지방 지원 대책을 전달했고요. 이게 공개되면 북부지방에서도 대폭 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올해 10월쯤 되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볼 텐데 네.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한 작년인가 저작년 방송 내용 중에 네. 그 필로티 구제에 그 건물의 1층 주차장에 허락 없이 주차를 했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게 피고인의 항소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무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개해 줄 때 1심에서 네. 남의 집 그 필로티 주차장에 함부로 주차하면은 이거 처분 유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죄 나왔고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랬는데. 네, 1심에서 유죄였는데 예. 그게 2심, 3심 가서 다 무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차해도 돼요, 막 남이. 이게 그래서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방송 때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예. 2021년 기준으로 경북이 약 한 113조, 대구는 약 60조였고요. 1인당 GRDP도 경북은 한 4,300만 원, 대구는
한 2,500만 원으로 경북이 어느 모로보나 경제적으로 약 2배 정도 강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존 고정관념과 달라서 놀랐다는 반응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많이 놀랐어요. 네. 예. 경북 북부 각 시군의 지역 내 총생산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좀 예, 예. 알려달라. 좀 예. 이게 군위까지 포함하면 한 23개 시군이죠, 정확히. 예. 이제 현재는 22개인데요. 22개.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에 경상북도 빅데이터과에서 발행한 자료인데요. 예. 2021년 기준으로 예. 그때는 23개 시군이었죠. 군위가 들어갔으니까. 예. 군위 포함해서 이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딱 집계해놨습니다. 네. 좀 살펴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충격적이기까지요? 예. 왜 그렇죠? 어떤 데는 너무 낮고 어떤 데는 이분들이 이래 돈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뭐 차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기준 경북에 전체로 봤을 때 1인당은 평균이 약 한 4,300만 원 됩니다. 네. 근데 1위는 구미죠. 약 한 6,400만 원입니다. 네. 2위가 눈길을 끌었는데 성주군입니다. 성주요? 예. 그 참외 유명한 성주가. 참외 성주가 저도 그래서 몇 번 이 자료를 봤는데 예. 이 자료상에는 성주가 예. 1년에 한 5,982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네요. 아니 예. 구미가 6,400만. 이건 이해가 가요. 거기 워낙 공단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성주가 성주 고령에 400만 또 그 공장이 많아 그러나 그런데 산미가 또 고령입니다. 고령이요? 고령도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5,749만 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 자료입니다. 아, 그래요? 몇 번 체크했는데 요 그대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위가 군위군입니다. 군위. 예. 예. 4,757만 원인데요. 예. 그 군위군을 띄줬으니 우리가 경북이 마음이 아픈 거죠. 아, 그렇군요. 예. 5위가 포항시로 4,750만 원입니다. 의외로 포항이 5위밖에 안 된다. 뭐 1, 2위 구미 포항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이게 아니다. 저도 그 경상북도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예, 팩트고요. 예. 6위가 울릉도인데 4,542만 원. 울릉도도 높네요. 울릉도는 여기도 저를 공장이 의외네요. 없는데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7위가 울진군인데 4,534만 원. 여기도 의외고. 예. 그 다음에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데요? 봉화군입니다. 아, 봉화도 높아요. 4,503만 원이 봉화군 8위입니다. 안동 아직 소개 안 아직은 좀 해주셨잖아요. 못 나왔고요. 안동보다도 예, 그럼요. 봉화가? 경주시가 4,381만 원으로 9위입니다. 예, 예.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GRDP는 봉화군이 상당히 8위로 상위권입니다. 액수도 그러네요.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마 여기에 그 석보재련소는 그 협력업체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울진군은 뭐 원전이 있어서 그럴 거로 보이고. 예, 예. 이제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안동시는 3,700만 원으로 13위에 있습니다. 영주시는 3,329만 원으로 14위. 예. 15위가 청송군입니다. 2부 순서에서 나올 청송군인데요. 3,305만 원. 그래서 여기는 공장도 없고 한데 이 3,305만 원 나온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영양이 3,100만 원으로 16위. 의성이 3,086만 원으로 17위. 상주가 2,900만 원으로 19위입니다. 상주가 상당히 낮네요. 예. 그리고 문경시가 2,733만 원으로 21위입니다. 그래요. 영덕은 2,071만 원으로 2,701만 원으로 22위. 이제 마지막으로 예천이 2,536만 원으로 23위입니다. 아, 상당히 지금 저희 그 예상하고는 완전히 좀 빗나가는 예. 그런 수치네요. 그래서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 것 기업이 같고요.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예천 같으면 이제 그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기업체가 별로 없어서 그 인구를 나눠버리니까 좀 많이 낮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런 있고. 추측이 있었습니다. 봉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보재련소는 그 협력업체 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영덕이 꼴찌에서 두 번째. 영덕 예. 대게 워낙 유명해서 수산업이 발달해서 네. 좀 GRDP 높을 줄 알았는데 뒤에서 두 번째고. 이게 이것도. 2,702만 원, 1만 원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이제 그 우리 경북 북부가 하위권에 거의 다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쫙 깔려 있네요. 밑에. 예. 예. 그리고 경북 남부가 굉장히 어떤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남부와 북부가 참 그러네요. 굉장히 차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그 상위권 구미
성주, 뭐 고령 여기가 1, 2, 3이니까 네. 다 지금 남부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받고 예,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 주제가 이제 대구 경북 합병 문제잖아요. 예. 그 홍준표 지사가 경북 북부 지원 방안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공개되면 경북 북부 지방에서도 아마 대폭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는데요. 예. 전달한 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참 갑자기 경상북도를 존중해줘서 그렇죠. 예, 뭐 고맙고요. 일단 경상북도 북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상류 지역 규제에 묶여서 남부 지역의 공업, 관광 등으로 발전할 동안 낙후화 정체를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은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규제는 유지될 거고요. 예. 그럼 결국 이제 관광이나 의료나 공공기관 유치, 특히 공공기관 유치가 북부 발전 전략이 될 건데요. 예. 저는 상당수의 경북 북부 주민들께서 현재 홍 시장이 말하는 합병 방안, 즉 시도청 본청은 대구에 둔다. 합병된 후 대구 경북시가 집행권을 직접 가지고 국가 강력시 2단계 체제로 간다는 안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의 그 시군 단위는 없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애지는 않으나 상당히 이제 2단계로 되니까 지금 대구의 그 수성구청의 구청 단위 그 자치권 또는 그보다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경상북도가 지원기관이고 실제 시군이 집행기관인데 예, 바뀌면 대구 경북시가 실제 집행기관으로 가겠다 이렇게 행정체계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경북 북부가 왔던 공공기관들은 좀 약화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줄어질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군들이 경북에서 누리던 자치 권한은 약화되어서 이제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물론 지금 시군들이 행사하고 있는 직접적 집행 권한을 시도청에서 상당 부분 행사하겠다는 구상의 경우에는 뭐 중국 같은 거대 도시에 예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과 유착이 적은 시도청에서 여러 권한을 집행하면은 공익적인 견제나 부패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 이런 장점도 있다. 소개를 한번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서 우리가 계속 논의하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준다는 측면과 또 달리 우리 현재 시군의 권한이 시도청으로 이양된다는 또 다른 의미의 큰 권력 변동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 등 근본적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군의 그렇죠. 권한이 통합시도청으로 이양된다. 그렇죠. 이거 자치권이 약화된다. 그래서 2단계라는 거죠. 예예. 그럼 원래 10월 안에 법안으로 정리하겠다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 10월이면. 예. 그리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 합병을 위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예. 예를 들어서 뭐 시도청 산하 공공기관 몇 개를 이전한다든지 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겠다. 균형 발전을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그런 말들은 경북 북부가 지난 수십 년간 들어온 그러나 실현되지 않고 있는 말에 불과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거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딱 예를 들자면 뭐 경북 안동은 행정수도, 예. 대구는 경제수도, 구미는 공업수도, 포항은 해양수도 등으로 각 기능을 정확히 나누고 특히 이제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합병 후에 시도청은 물론이고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검, 대구지검, 뭐 대구노동청 등 시도 단위의 각종 행정기관, 공공기관을 전면적으로 이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이제 행정수도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가 명실공히 신행정수도로서 서게 하고 또 집중 배치를 통해서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경북 북부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반대 목소리가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찬성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그렇죠. 예. 마치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는다라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데요. 예. 했습니다. 그와 같이 신행정 수도는 안동 예천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을 경북 북부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넘겨줬다는 경북 북부 지역의 지원 방안 현재는 이제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 건데. 왜 비밀로 합니까? 그렇게 좋으면 이상하죠. 빨리 네. 하죠.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방안이 들어가 있을지.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뭐
뭐 신비주의 하다가 탁 터트리면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경북을 배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언 아니면 빨리빨리 공론에 붙이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제 예상으로는 지금 안영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뭐 시도청도 옮겨오고 뭐 각 지방 법원, 검찰청 다 옮겨오는 행정수도 이전. 예. 이거는 아닐 것 같은 지금 예상에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각종은 다 누리면서 네. 그리고 경북이 가지고 있는 권한 다 가져오면서 권한도 자기들이 다 해결떡 하니 이거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우리는 쭉쭉이만 먹고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분명히 짚어가야 되고요. 예. 결론적으로 현재 홍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합병안에 대해서는 경북 북부의 많은 주민들은 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대로 옳게 하려면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을 우리 안동이 지금 경상북도의 행정 수도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통합된 경북과 대구의 신행정 수도로 여전히 더 강하겠다는 등 통큰 결단이 있을 때 예. 그동안 희생만 해오다가 이제 좀 유체가 살아보려는 우리 경북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 예. 또 시군의 자치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국가 강력 2단계 행정체제 구상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네.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네. 문서화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도장 찍고 해야지 뭐 말로만 뭐 앞으로 경북 북부 지역 발전 뭐 획기적으로 이뤄내겠다. 말로 하는 약속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문서화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송군이 올해 건설과 새마을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 김정수 건설행정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수고 많으시고요. 청송군이 올해 건설 새마을 분야에 4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곳에 쓰이게 될 예산인가요? 예, 원래 그 예산 사업별로 보면은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 정비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농어촌 도로의 유지 관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가뭄 피해 해소를 위해서 173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과 농업용 간정 및 수리시설 보수, 학기반 정비 사업 등의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의 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하여 17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홍수 예방과 깨끗한 하천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152억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게 봐서 이제 도로 환경, 가뭄 피해 해소, 또 재해 위험 요인 예방, 정비, 그리고 주민 수건 사업 등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인데 오늘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댐 주변 지역 균형 개발과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또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소식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서 댐 주변 지역의 인구 감소나 교통 여건 미비 등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댐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금년도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우리 군의 이맛댐, 성덕댐, 보현산 댐 주변 지역인 6개 읍면의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7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이나 유기질 비료 구입 등의 소득 증대 사업과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활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찾아서 지역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군에서는 지역 주민과 케이오토와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향후에 살기 좋은 댐 주변 지역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예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도로 정비와 교량 시설 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민의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송군 관내 39개소에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 개량, 파스콘도 시우비 공사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 속도 표시 표지판과 옐로우 카펫,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도로 통행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강덕교, 마평교, 어청교 등 100m 이상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송교 외 6개교의 보수 공사와 노후 교량인 옹점 1교의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서 교량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도로 및 교량의 정기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재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예. 자,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 여건 개선 사업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예, 우리 군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수지 정비 사업 및 앞기반 정비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는 가뭄 대비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두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74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 용량 21만 톤 규모로 금년 8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78억 2천만 원을 투입한 27만 톤 규모의 이전주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12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드루콜 지구와 만안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수리 시설과
농업용 간정 등 농업 기반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에 영양에 왜 얼마 전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청송은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송은 그나마 다행으로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어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청송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요? 예, 청송군에서는 매년 하천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유수 지장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노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의 원활한 우수 처리를 위하여 도로 축구 준설과 배수로에 쌓인 쓰레기와 퇴적토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과 10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3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항구복구를 위한 대책으로 군비 20억 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는 물론 다가오는 호우와 태풍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비 피해 한 3억 원 정도 예비비를 써서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다 됐군요. 청송 같은 경우는. 예, 정말 다행입니다. 자, 마을 안길이나 농로 같은 주민수건 사업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은 그 마을 안길이나 농로, 세천, 소교량 등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과 1회 추경 예산으로 약 15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송군 전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현재 총 5,184개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원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각 시설들은 위험도 평가를 거쳐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여 신속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와 교량의 설치나 유지관리, 농업기반 시설 조성, 재위험지 정비, 주민수건 사업 추진 등의 건설 새마을 사업 분야는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청송군 건설 새마을과 직원 모두는 국민과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 신속 정확 친절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서 행복 청송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송의 건설 분야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소식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송군 김정수 건설행정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이번 주도 할 이슈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좀 오늘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좀 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요. 자, 먼저 우리 경북 도민들께 보고하는 시간이죠.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지난 한 주는 먼저 지난번에 폭우로 돌아가신 경산 여성 택배 노동자 조문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이어서 농협 등 24개 기관 업무 보고 받고 그리고 여가위도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성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쿠팡 카플렉스 종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들어요. 카플렉스. 카플렉스. 그러니까 개인 차를 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쿠팡 상품을 위탁받아서 배송하는 그런 노동자였어요. 그 쿠팡 소속 직원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 위탁이다. 전속 계약도 아니고 특수 고용직도 아니고 그래서 산재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이제 새벽 5시경에 배송 중지 명령 내렸다. 뭐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전날부터 사실 폭우가 쏟아진 상황에서 일반 저희 저희 민주당하고 화물연대는 MOU를 맺어서 이렇게 폭우가 온다든가 기상이변이 생긴다든가 이러면은 배송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쿠팡의 카플렉스 노동자의 경우는 이런 이 협약이 안 맺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송 조치가 제때 이루어졌느냐 뭐 이런 의문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배달한다라는 것 빼고는 모두 다 어쨌든 쿠팡 소속의 배달 노동자고 차이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산재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회사가 책임에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과연 그 대기업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 을지로위원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농협 등 24개 업무기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안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뭐 뉴스 이렇게 나오던데. 그나저나 요거 들어가기 앞서서 그 쿠팡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 쿠팡을 한밤중에 그 어떤 뭐 12시 뭐 이렇게 시켰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택배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다음날 아침에 보고 괜히 싫더라고요. 정말 놀랍기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 그 한밤중에 시켰는데 몇 시간 만에 집 앞에 배송돼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든지 빨리 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빨리 받으면 좋은 것처럼 여겼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 행위가 이렇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배송에 대한 거부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배달 노동자들한테 빨리 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하게 배달해 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런 인식을 이런 쿠팡이든 뭐 이렇게 배달 회사의 경우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인권 문제까지 한번 고려해서 이 원칙을 좀 업무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배송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잠 못 자고 밤새도록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그 인권, 노동권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서울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많이 왔어요. 많이 너무 왔고 무서웠어요. 한강물도 많이 불어났다면서요. 보니까 뭐 올림픽대로도 통제, 잠수교 전면 통제 이런 소식이 있던데. 어제 밤에 막 내리 붓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 입장에서는 의성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러면 어딘가는 다리가 잠기고 끊기고 또 농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안이 물러지면은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그럼 밤에 차를 운전해 갖고 다니거나 이러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뉴스 검색을 했죠. 경북에 무슨 사고가 없나. 참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다. 어제 서울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북부 쪽, 뭐 김포 이쪽이 상당히 많이 왔던데. 네네.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큰 피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작년에 우리가 왜 산사태 피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거는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잔뜩 비를 머금었으니까 이거는 좀 주의를 당분간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임미애 의원님이 어제인가요? 뉴스 나오시던데 보니까 경북과 대구에
농협, 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높다. 전국 1, 2위다. 네. 이 소식이었어요. 이런 자료를 네, 이제 네. 임미애 의원이 발표를 하신 건데 이것 좀 분석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이게 많은 분들이 공동대출이 뭔지 잘 모르시는데 예, 예. 무슨 대출을 해주는데 공동대출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그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한꺼번에 그 돈을 이게 대출해줄 여력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해서 2개 이상의 조합이 함께 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역의 농축협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대출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이게 원래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러잖아요. PF. 예. PF의 전 단계, 그러니까 PF가 돌아가기 전에 전 단계의 자금을 대주는 것을 브릿지론이라 그러는데 예. 여기에는 요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짧게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고수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투자회사나 이런 경우.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역의 농축협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수익을 얻는다는 말은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근데 농축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출자로 굴러가는 금융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곳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고위험성을 가진 투자 상품에다가,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고,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명백하게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돈을 들이밀었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동산 PF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돈은 대줬는데 그 땅에다가 개발 행위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자금이 그냥 꽉 묶여 있는 거고 부동산 PF에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진 건데 그 연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22년부터 눈에 띄게 이 공동대출이 늘었거든요. 20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22조 5천억이었는데 24년 5월 말 기준 그러니까 딱 5개월 만에 23조 3,300억 원이 이 대출이 된 거고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네요. 기간 따져보면은. 그렇죠. 이게 두 배보다는 좀 적지만 연체액이 2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 연체액이 지금 연체율로 치면 11.33%인데 이게 지금 5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이게 얼만큼 늘어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연체가 높은 데가 대구와 경북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 어제부터 계속 생각을 하는 중이에요. 왜 특히 대구와 경북이 높을까? 왜 그럴까요, 정말?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뉴스가 어제 나오고 나니까 지역의 농축협의 조합장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 항의 전화입니까 혹시?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적해줬다. 이 얘기를 1, 2년 전부터 조합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이 대출이 이루어진 곳이 많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낙차를 타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돈이 잠기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다시 조합장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들여다보니 그분들도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중앙회에다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쉬쉬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곳은 30%가 넘어요, 연체율이. 그럼 거의 너무 심한데요. 너무 심하죠. 이게 연체율이 30%가 넘으면 일반 농가가 대출을 받으면요, 이런 경우에 띄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나 시설을 담보로 잡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대출 받을 때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죽기 살기로 갚아 나가거든요. 그래야 그 지역에서 다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게 갚아 나가는데 결국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이
이거 책임져야 되는 이 관계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게 일은 이렇게 저질러 놓은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농축협의 이 뭐랄까 경제 구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부실해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래는 중앙회에서 이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 규제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통제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느 단위에서 이 부동산의 그러니까 브릿지 대출을 해주자라고 결정을 했느냐. 도대체 정확하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누군가가 돈을 버는 것 같으니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것 같으니 우리도 가담해보자 이런 심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이게 올 연말에 갔을 때 어떤 폭풍으로 닥칠지 모르겠다라는 좀 위험감이 좀 느껴집니다. 어제 그 국회에서 그 농협중앙회장하고 그 질의응답 하셨나요? 그 화면이 나오던데. 네네. 그 뭐를 네. 인정을 하던가요? 자기 잘못을? 하지요. 본인도 그분도 취임하신 지 한 4개월 요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군요. 예. 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사실 지역 농협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우습지 않나요? 본인들이 대출을 했는데 본인들이 이게 연체가 많이 발생한다고 중앙회에다 구조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중앙회에서는 이 문제를 작년 5월부터 점검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이 내부 점검 시스템들은 마련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중앙회장도 이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부 규제할 수 있는 무슨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 꼼꼼하게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피해가 다들 또 결국엔 또 조합원들에게 그렇죠. 전가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을 또 이미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온누리 상품권을 농수산시장에서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건데요. 이것도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있고 온누리 상품권이 있잖아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면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쓸 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실제로 시장 가서 써보면 재래시장에서는 이걸 쓸 수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네네. 그런데 실제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는데 이거 우리 안 받아요. 이거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그런데 이걸 다시 돈으로 바꿀 때는 불가피하게 이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 가맹점에 가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10,000원짜리 뭐 9,000원에 현금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온누리 상품권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 좀 활발하게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법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당원대회를 열고 대구시당 위원장 그리고 경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자 보통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 얘기만 좀 해보죠. 보통 도당 위원장 뽑을 때 몇 명 정도 이렇게 출마를 하나요? 한 2-3명 나죠. 한 3명? 많으면 3명. 근데 이번에는 몇 명 나온 거죠? 5명. 5명.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 도당 위원장 뽑는데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임미애 의원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해명을 해주시죠. 그럼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미애 의원님이 이제 경북 도당 위원장 하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좀 활로가 어떤 뭐 길이 생긴 거 아니냐 중앙 정치 도당 위원장 하면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쟁률 높은 거 아닌가? 예.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만약 그러려면 다음번에 나와야죠.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그렇죠.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인가요? 네네. 예. 임기 2년이어서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저는 5명의 후보가 나와서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해요. 좋죠. 왜냐하면 많이 나올수록. 선거라는 게 사람이 드러나는 과정이잖아요. 예. 이후에 경북민주당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쭉 드러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한데요. 네, 흐뭇하다. 누가 유리한 겁니까 지금? 그건 모르죠. 모르시고. 네. 어쨌든 5명이 출마해서 그 중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뽑힌다는 거, 예, 그 정도 하고. 자, 그리고 시간이 약 한 3분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얘기할 이슈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임미애 의원님이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주제가 어떤 겁니까? 제가 어저께 저 국민의힘 후보들, 당대표 후보자들 토론회 하는 걸 잠깐 봤어요. 라디오에서 하는 거. 네.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OX 팻말을 주는데 네 분의 후보 모두가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팻말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명 다 들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후보 시절에는 이분들이 그래도 자신의 생각으로 저렇게 팻말을 드는구나. 그런데 당선이 된 뒤에도 저 생각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또 인상 깊었다. 예.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당대표 국민의힘 선거를 이게 외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거죠. 한동훈 후보의 그 가벼움. 어제. 네. 원희룡 후보의 대선가도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구나라는 거. 한때는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저렇게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원희룡 후보의 몰락? 그다음에 몰락. 전당대회인데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혀 안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군요. 한동훈의 가벼움, 원희룡의 억지스러움, 뭐 이 정도. 그나저나 이 방송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소 취하 그 건을 터뜨렸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이 많은데 오늘 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사과를 또 했던데요. 사과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폭로. 저는 이게 경선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한번 다시 고발이 들어갈 사안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저는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요. 그래요? 결국 국민의힘 그 의원들 중에 현역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당시 그 패스트트랙 그 처리 과정에서 뭐 그것과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30여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현역 의원이. 그런데 그 공소 취하해달라는 말이 나경원 대표가 빠져나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을 결국은 좀 전부 다 취하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었겠어요. 대표로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내가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이 그 순간은 그분이 뭔가 그 뒤에 사실 나경원 후보의 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아마 내가 기선 잡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아차 싶었나 보죠. 오늘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가 지금 한창 나오는 게 한동훈 특검은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발의한 동안 한동훈 특검은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 이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 30명의 그 조사받고 있는 의원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불거진 공소 취하 청탁건 이번에 어제 나왔던 이거랑 또 댓글팀 논란
이 두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좀 핵폭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댓글이 2년 동안 18,000개 달렸다 그러는데 이거 월급 받지 않으면 이렇게 달 수 있겠어요? 그래. 어쨌든 좀 밥안 지켜보죠. 먹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예. 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